우리나라 20대 여성 중 평균적인 몸매를 가진 여성은 몇 명이나 될까요? 이 새끼 시작부터 여혐하네, 몸평하네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순수 의문, 의학적으로 봤을 때 평균에 해당하는 신체 지수를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 20대 여성 인구가 30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들의 손 크기, 발 크기, 키, 허리둘레 등등 신체 지수를 전부 측정을 해서 평균을 낸다면 그 평균과 동일한 수치를 지닌 여성은 300만 명 중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100만 명? 50만 명? 1943년 미국에서 이를 실제로 실험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학계 거장이었던 디킨슨 박사는 조각가 아브람 베스키와 협업을 해 조각상을 하나 만들기로 합니다. 15,000명의 젊은 성인 여성의 신체 지수를 수집하여 이를 모두 평균 낸 수치로 조각상을 만드는 것이었죠. 이 조각상의 이름이 바로 노르마입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굉장히 평범하고 지극히 정상인 조각상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2년 뒤인 1945년 대회를 엽니다. 노르마 조각상과 가장 비슷한 몸매를 가진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대회였죠. 4,000명에 가까운 여성이 이 대회에 참가했는데요. 이 중에서 9개의 수치가 모두 평균인 여성은 몇 명이나 됐을 것 같으세요? 1,000명? 100명? 놀랍게도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지원자가 평균에 가까울 테니 아주 약간의 차이로 결과가 갈릴 것 같다는 심사위원들의 예상과는 달리 실제로는 9개 중 5개의 수치만 평균인 여성도 4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이를 본 대다수의 의사와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미국 젊은 여성들은 건강하지가 않다. 몸 관리 좀 해라. 1950년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합니다. 이번에는 미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었어요. 당시 흔히 말하는 제트기, 즉 제트 엔진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행 속도도 빨라지고 비행 방식도 복잡해졌죠. 문제는 사고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비행기에는 문제가 없었으니 군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조종사가 문제다. 연습이나 더 해라. 하지만 조종사도 억울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조종을 원투데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밥 먹고 비행만 하던 사람들인데 우리 잘못만은 아닐 거다. 다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해달라. 그러자 군은 이번엔 조종석으로 눈길을 돌립니다. 조종석은 옛날에 만든 거다 보니 요즘 젊은이들 체격에 안 맞을 수도 있겠구나 싶은 거죠. 그래서 모든 조종사들의 10가지 신체 지수를 측정하고 이를 평균 내서 새로운 조종석을 만들기로 합니다. 그렇게 신체 측정을 하던 신입 과학자 데니얼스는 한 가지 의문을 품습니다. 근데 이렇게 평균을 내서 조종석을 만들면 과연 10가지 모두 평균 수치에 해당하는 조종사는 몇 명이나 될까? 데니얼스는 꽤 넉넉하게 평균을 잡았어요. 예를 들어서 키 175가 평균이면 170부터 180까지 모두 평균으로 잡았어요. 이 정도면 사실상 그냥 다 넣은 셈이에요. 왜냐하면 애초에 조종사들을 뽑을 때도 평균적인 체격을 가진 사람을 뽑을 테니까요. 이를테면 키가 2m인 사람은 처음부터 뽑히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0명의 조종사 중 10개의 항목 모두 평균인 조종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10개 중 3개만 평균인 사람도 3.5%밖에 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평균적인 조종석을 만든다는 건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조종석을 만든다는 뜻이었죠. 데니얼스는 이 사실을 군에 보고합니다. 그리고 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시트를 개발해냈죠. 그 뒤로 미국 공군은 세계 최강의 공군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노르마 조각상과 미군 조종석의 사례는 우리의 직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평균은 분명 굉장히 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평균에 해당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는 AND와 OR의 차이 때문입니다. 노르마 조각상도 미 공군도 모두 하나의 신체 지수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신체 지수를 측정했습니다. 키, 몸무게는 물론이고 팔 길이, 손 크기, 허리둘레 등등 총 10가지나 되는 조건들이었죠. 각각의 개별 조건을 하나만 달성하는 건 굉장히 쉬운 일입니다. 하나하나의 조건은 그리 어렵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러 조건을 모두 달성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하버드 대학 교수이자 심리학자인 토드 로즈는 그에 져서 평균의 종말을 통해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가 평균에 대해 오해하는 이유는 다차원적인 수치들을 하나의 수치로 나타내려 하기 때문이라고요. 몸매, 체격, 지능은 모두 하나의 수치로만 나타낼 순 없습니다. 평균적인 몸매, 평균적인 체격, 평균적인 지능이란 건 없다는 뜻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A와 B 중 누가 더 똑똑할까를 고민한다고 해봅시다. A는 언어의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어는 물론이고 수많은 외국어를 다 섭렵했죠. B는 수학의 천재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각적인 문제풀이와 빠른 계산으로 수학적 사고를 해냅니다. 이 둘 중 누가 더 똑똑한가요?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흔히 우리는 지능이 높으면 그냥 뭘 하든 다 잘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생각하지만 지능은 사실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범주를 좀 더 좁혀서 수학만 예로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미적분을 잘하지만 기하와 벡터를 못하고 누군가는 기하와 벡터를 잘하지만 미적분을 못할 수도 있죠. 둘 중 누가 더 수학을 잘하는 걸까요?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수학 잘하는 애들은 보통 국어도 잘하던데? 미적분 잘하는 애들은 기하와 벡터도 잘하던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부분의 지능은 상호 연관성이 떨어집니다. 언어 지능과 수리 지능은 서로 연관성이 없으며 공간 지능과 수리 지능도 서로 연관성이 없죠. 다시 말해 오히려 둘 다 잘할 확률이 더 떨어집니다. 둘이 상호 연관성이 별로 없으니까요. 누구는 국어를 잘하지만 수학을 못하고 누구는 수학을 잘하지만 국어를 못하는 것처럼. 정리하자면 다차원적인 지표를 하나의 단일화된 수치로만 나타내는 경우 오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각각의 지표가 상호 연관성이 떨어질수록 오해는 더 커지죠. 게다가 조건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찾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제시되는 기준이 사실상 상위 10% 혹은 상위 1%의 사람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런 평균적인 사람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마치 노르마 조각상처럼요. 인터넷에 흔히 돌아다니는 짤들 있죠. 여성들이 바라는 남자 조건, 키는 175 이상이어야 하고 학력은 인서울에 재산은 얼마 있고 부모님 노후 준비되어 있고 조건 하나하나만 보면 쉬워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평범한 조건일지라도 조건이 덕지덕지 붙기 시작하면 더 이상 평범한 게 아니게 되어버립니다. 모두 만족하는 사람은 찾기 힘드니까요. 그리고 연애나 결혼은 조건만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나랑 마음이 맞아야 하는 거니까요. 조건이 다 맞아도 나와 마음이 안 맞으면 말짱 꽝일 테고요. 또는 이미 누군가가 채 갔을 수도 있죠. 연애 시장을 욕하려는 건 아닙니다. 취업 시장도 마찬가지니까요. 학력에 자격증에 인성에 심지어 경력까지 이것저것 전부 따지다 보니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높은 연봉, 좋은 복지, 워라밸, 인성 좋은 직장 사수들을 전부 갖추고 있는지요. 평균 올려치기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연애도, 결혼도, 취업도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눈은 계속 높아지고 현실은 그대로니까요. 이는 사람을 개인으로 보지 않고 대체 가능한 부품으로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성이 사라진 것이죠. 사실상 조건만 맞으면 누가 됐든 상관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조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이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평범한 조건이라도 조건이 쌓이고 쌓이면 더 이상 평범하지 않게 된다는 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잘하는 것들을 여럿 모아 엮어낸다면 고유한 개성이 될 수 있습니다. 꼭 1등이 될 정도로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로 굳이 예를 들어보자면 저는 책을 또래 남자애들보다는 확실히 많이 읽어요. 그리고 말주변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글을 쓰는 것도 즐겨 쓰고요. 하나하나 따지면 사실 굉장히 별거 아니잖아요. 책이야 누구든 읽을 수 있는 거고 말주변 좋은 사람도 세상에 많을 테고 글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또래 중에서 저만큼 책을 읽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글도 즐겨 쓰면서 이를 유튜브로 만들 생각을 하고 직접 대본도 쓰고 편집도 하고 영상을 올리는 실행까지 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을 겁니다. 제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라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고유한 한 사람입니다. 사소한 것들이 모여 특별해진 한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창시절에는 평균 등급으로, 대학시절에는 평균 학점으로, 직장에서는 인사평가 점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물론 단일화된 수치로 평가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르겠죠. 하지만 정확한 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하나의 숫자로 나타낼 수 없어요. 직접 만나보고 겪어봐야 아는 거죠. 저는 누군가를 대체 가능한 부품 따위로 취급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하고 싶어요. 인간성이 사라지면 결국 혐오와 갈등이 만연하게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나와 같은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적 또는 괴물로 보니까요. 저는 그런 세상보단 따뜻한 세상에 살고 싶어요. 말 그대로 정남이가 있는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올려치기 된 평균을 강요하고 그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행복이 있다는 것을 존중하고 서로 이해해 주었으면 합니다. 인생에 정답은 없으니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인간미 넘치는 세상을 위한 영상들을 올려나가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제 영상이 알고리즘에 올라 인간미 넘치는 세상이 올 수 있도록 구독을 눌러주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